자, 그러면은 오늘 뭐 만나 뵀는데 제가 간단하게가 아니라 제가 사회를 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공과에서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손기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물리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윤복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에 천체 물리 전공하고 있는 박광호라고 합니다. 연구원이고요. 네. 네, 저는 기계과에 있는 박사과정 김의선이라고 합니다. 뭐 지난주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주제를 안 정해가지고 급하게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거든요. 박사님한테, 유 박사님한테. 근데 이제 노벨상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예. 너도 잘 모르지. 그 주제가 어떤 주제? 노벨 물리학상. 여기서 노벨 화학상이나 생리학상이나 문학상 막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도 관련은 있죠. 왜냐면 항공우주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우주선을 보낸다면 뭐 천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항공우주랑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 대기권을 탈출하면 에어로다이나믹스가 없어. 그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잖아요. 컴플리트리 그렇죠. 빈 공간이라서 그 제어 코딩대로 그대로 우주선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F는 ma대로 그대로 작동을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구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건 누구나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2025년에 첫 실험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그게 뭐냐, 화성에 처음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테라포밍 하라고.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노 고잉 백이야. 돌아올 수가 없는 원웨이 트립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 모집을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원웨이 트립인데 10만 명 이상이요? 가서 그냥 거기서 평생 동안 그 마션처럼 뭐 감자 맨날 깨먹고 그래야 되는데 10만 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다 되고. 누가요? 일론 머스크? 네. 회사에서 다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이제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뭐 품종이랑 뭐 고기라든가 이런 거, 그 테라포밍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뭐 건축 비용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야 너는 뭐 건물 짓고, 너는 뭐 농사 짓고, 너는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만약에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는데 성공하게 되면은 화성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너랑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시죠. 인류의 조상이 되세요. 저 말 들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요. 저는 인터넷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 힘들 것 같은데 화성까지 인터넷이 연결될까요? 유튜브가 버퍼링이 되게 심하네요. 타임 딜레이가 엄청 심해요. 왜냐면은 가는데 우주선으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중력 스윙 맞춰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력 스윙 받아서 최단 시간으로 그렇죠. 간 거잖아요. 네. 그냥 로켓 쏴서는 중력 스윙이 화성까지 갈 때는 필요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해요. 그래도. 화성까지 할걸요? 네, 해요. 안 그러면은 저기 에너지 소모 엄청 에너지를 못 갈 심해가지고 거예요. 중력 스윙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러니까 달 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달 중력 스윙을 한다고요? 아니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중력 스윙이 뭔가요? 항공 쪽에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항공이에요. 우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학에 오히려 가까운데 중력 도움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마치 중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뭐 속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 중력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행성이나 또는 위성에 그것이 공전하는 속도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공전 속도를 좀 훔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할 때 중력을 훔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 같아요. 오히려 공전 속도를 훔친다. 그게 오히려 더. 제가 이해한 거는 그 뭐 로켓이나 그런 게
같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행성에 뭔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갈 때 그 가속도를 계속 유지해서 그렇죠. 간다는 그 말인가요? 네, 행성에 이렇게 되게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구 중력권에 묶여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그 이제 타겟되는 행성에 가까이 지나가면서 그 행성의 그 중력권에 이제 머물게 돼요. 잠깐 머물다가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속도가 더 커져서 전체 오빗이 바뀌는 거죠. 궤도가 바뀌어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궤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지나치는 행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우주선이 가까이 다가가고 멀어지는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행성 자체가 공전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에서 보게 된다면 이 공전 속도가 거기에 추가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 우주선이 더 속도를 더 얻게 돼요.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1950년대인가? 보이죠?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스푸트니크? 아니요. 어떤 그 대학원생이, 네. 마션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떤 그 흑인, I did the math라고 하는 그 친구 말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뭐. 다시 구하러 보낼 수 있다. 그쵸. 그 중력도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친구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면 있다고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마션 봤어? 예전에 봤죠. 마션 봤는데 걔가 I did the math 해가지고 맷 데이먼 구하러 다시 출발하잖아. 네, 네. 근데 이제 맷 데이먼을 구하러 원래는 우주선이 가서 한번 돌아올 만큼의 연료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맷 데이먼을 놓고 온 거잖아. 어쩔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맷 데이먼은 계속 생존하고 있던 게 나중에 어떻게 돼서 알게 됐고, 그러면 얘를 이제 구하러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빨리 구하러 가야 된다. 근데 그 타이밍이 아직 그 돌아오는 팀이 도착하기 전이었으니까, 얘를 뭐 새로 우주선을 만들고 어떻게 우주선 비행사를 다시 뽑고 훈련을 시키는 거 하려면 그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보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수단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아무리 계산해도 연료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행성의 도움을 그 원심력의 그 구심력이랑 그런 거에 대해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그 반동으로 갔다 오는 것까지 어떻게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한 거였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맷 데이먼은 땅에서 쭉 솟아오르고 이제 거기서 도킹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는 제일 와닿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그네 이렇게 밀어줄 때 박자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멈출 때 이렇게 미는 거고, 원래는 그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가 천천히 하다가 점점 커지게 하려면 내려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훅 하고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빨려 들어가지 않고 힘만 받고 빠져나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연료만 쓰는 거야. 그 정도의 궤도에 그 정도의 연료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힘은 제일 많이 받는 가까운 궤도인데 그 힘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써가지고 추가 추진력을 주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그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처럼 이렇게 도는데, 이 도는 궤도에다가 힘을 조금 더 줘가지고 빠져나가는 힘만 주면은 그 행성이 당기는 힘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통해가지고 무궁하고 갈 수 있는 그네 같은 그런 추진력을 얻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네를 밀 때는 우리가 힘을 주는 거긴 하지만 이 힘이 사실은 외부에서 주는 힘이니까 우주선 그렇지. 외부에서 우주선은 플러스, 그러니까 우주선이 그 속도 자체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지구에서 출발할 때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나갈 때 그 플러스 알파만 주면은 연료를 최소화하면서 그 정도의 속도와 추진력을 더 얻으면서 이제 가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궤도역학에서는 궤도역학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구를 이제 살짝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로켓을 분사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네에서 이제 그네를 탈 때 사람이 맨 밑에서 몸을 낮춰가지고서 그냥 그네를 쫙 미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로켓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은 가까운 데를 지나쳤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든가 그러면 덜 효과적이라는 거죠. 궤도를 조정만 하고 추진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안 하고 가까이만 가게 돼서 그 속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전체 궤도가 커져요. 네. 처음에는 요런 궤도였는데 그런 걸 한번 하면 이렇게 궤도가 커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스윙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중력을 가진 물체에서 도움을 받으면은 궤도가 올빗이 바뀌어요. 그래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궤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제가 그걸 이제 정리한 글도 한번 썼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은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려면은 이 지나치는 행성의 공전 방향과 다르게 접근해서 가깝게 나가면은 속도가 늘어나고 반대로 그 행성의 공전 방향과 비슷하게 접근해서 다르게 나오면은 속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수성 같은데 수성을 탐사하거나 태양을 탐사하는 우주선은 속도를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태양이나 수성에 가까이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성에 접근할 때, 금성이나 지구에 접근할 때 속도의 방향을 행성이 공전하는 방향과 다르게 접근해서 나갈 때는 행성이 공전하는 방향과 비슷하게 접근해서 나갈 때는 다르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속도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관성계에 대한 방향을 맞춘다는 건데 사실은 삼체 문제야.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공전 속도와 비슷한 속도를 맞추면 이제 거기에 안에 관성계에서는 비슷한 속도가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진 그 로켓 기술로는 그 행성 간 여행을 할 때 로켓의 그 추진력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속도를 최대로 얻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궤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기껏 갈 수 있는 게 화성 그리고 이제 목성까지는 갈 수 있는 목성까지도 가고 이제 뭐 보이저 같은 경우는 태양계를 벗어나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연료를 아끼기 위해 심지어는 달까지 가는데도 지구 주위를 계속 돌면서 지구에 가까이 접근할 때마다 로켓 분사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제 그건 스윙바이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외에 해성 이름도 참 복잡한데 그 오리 모양의 그 해성에 접근한 우주선이 하나 있었어요. 로제타. 그거라는 유럽에서 실험했던 그거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구나 금성 두 행성 근처를 몇 번 돌고 해가지고서 스윙바이를 몇 번 한 다음에 속도를 물론 이제 그때는 로켓 추진력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스윙바이를 몇 번 해가지고서 속도를 높여가지고서 그 로제타가 목표로 한 그 해성까지 가기 위한 속도를 얻은 거죠. 목성 가까이에 있는. 저 여태까지 그냥 어디 행성을 갈 때 그냥 쏘아 올려서 그 타겟으로 그냥 무조건 딱 직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무지하게 그 로켓 추진체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보이저 1호나 보이저 2호가 이제 목성까지 갈 수 있는 그 속도를 얻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대신 우주선도 되게 탐사선도 되게 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 발사하는 로켓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돼서 말하면 그 시대 때 로켓은 우리 몸의 로켓 전체라고 치면 보이저 위성은 요 손톱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연료통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하반신은 한 10,000m 상공까지 이제 추진하는데 왜냐면 멈춰있다 가속도 붙이기가 제일 힘드니까 그러고서 이제 1단 로켓 떨구고 2단 로켓 떨구고 3단 로켓 떨구고 이제 추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똑같은 속도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위성의 몸체만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걔도 계산한 대로 그 언설튼티는 살짝 이제 그 제어 같은 걸로 방향만 바꾸고 기본적인 모멘텀은 이제 행성 간 중력을 이용해서 근데 그 계산이 그냥 컴퓨터에 넣으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근데 그 로제타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쉽게 몇 년 전에 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서 그 로제타 그 운석에 딱 이렇게 안착을 하는 데까지 한 3년인가 4년 걸렸잖아요.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이제 컨비네이션을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보낼 수 있는 적당한 네. 행성이 지나가고 네. 있어요. 거길 지나서 몇 가지 조합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그런 조그만 이렇게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게 커멧이었나요? 해성이었. 네, 커멧 운성 뭐 그 정도 그거는 수준. 되게 어려웠던 게 그 자체 중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 랜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소프트 맞아요. 랜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력이 크니까 물건이 떨어지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캡처되는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테크닉이었죠. 그래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하드하게 부딪히면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중력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표면이 막 울퉁불퉁하니까 몇 번 도착을 해가지고 와 진짜 놀랍다 이랬어. 왜냐면 사진을 보내왔으니까. 네. 근데 막상 착륙을 못한 거야. 울퉁불퉁해가지고 그것까진 몰랐으니까 얘가 뭐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건 모르니까 그래서 부품이 뭔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게 아마 태양의 그림자가 있는데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솔라 패널에서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해서 시스템이 죽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끊겼는데 맞아, 이제 맞아. 왜냐면은 거기에 지형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맞아, 맞아. 일단 가서 이제 알아본 건데 그래서 잘못 좀 운이 없었죠. 근데 착륙한 것만 해도 굉장히 네, 대단한 네. 거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게 나온다. 한번 봐봐야겠네요. 네,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막 돌다가 한 3, 4년 이렇게 돌다가 점점 궤도를 키우는 거예요? 얘는 계속 지 혼자 이렇게 돌고 있고 행성 지나칠 이렇게 때마다 속도가 돌다가 느는 거예요. 돌다가 이렇게 만나.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다워. 그렇게 해서 같이 가다가 아까 말씀 소프트 랜딩 네. 하시던. 그리고 이제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를 샀을 때가 1977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보이저 1호하고 2호를 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는 거예요. 행성이 돌아가는 위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태양계 행성들이 이제 중력동을 뭐 받기 라인 사이에 있었다고. 그렇죠. 중력동을 받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늘에 그때- 때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적의 그렇죠. 그 타임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 쏘면은 그 시기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몇 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렵죠. 예를 저는 들어 아무 때나 쏘는 줄 알았어요. 명왕성 탐사했던 뉴 호라이즌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거의 그러니까 태양의 행성들이 도는 그 평면에서 그러니까 명왕성은 그 행성들이 도는 평면하고 좀 다른 평면을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그 뉴 호라이즌호가 지나갈 때는 아마 그 명왕성이 이 태양계 행성들이 도는 평면에 지나칠 때 그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다 이제 맞추는 거죠. 명왕성까지 가려면 중력도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철저히 굉장히 오랜 몇 년 전부터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서 발사 계획을 다 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지금 명왕성 탐사선 보내자 그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각 행성들이 어떻게 궤도를 도는지 그런 거를 다 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네.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적정한 날짜를 정하고 그렇죠. 궤도를 다 어떻게 갈지 정하고. 좋은데 이번에 되게 신기한 게 생각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용되는 가장 핵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이잖아요. 네. 그 GMMR 제곱. 근데 제가 이번 디펜스 논문에 그 내용을 살짝 실었거든요. 인트로덕터리에. 근데 막 프린키피아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뭐냐면 파티클이 2개면 괜찮은데 3개 이상이면은 뉴메리컬 시뮬레이션밖에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삼체 문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물체가 3개 이상 되면은 그냥 GMM 이런 걸로 걔네 그거 모션이 2개에 관련 거네. 그거에 어떤 익스펜션 해가지고 식으로 한 번에 얘네들이 뭐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풀 수가 없대. 그냥 컴퓨터 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밖에 없대. 네, 그러니까 아주 물체가 2개면은 네. 굉장히 쉽게 풀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3개가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경우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한 3체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 경우 빼놓고는 누메리컬 시뮬레이션밖에 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좋은 소식은 태양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질량이 태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구에서 중력권을 벗어나면 이제 태양의 영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성들의 영향이 되게 미미해요. 근데 정확히 계산하려면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바로 그 삼체 문제, 그러니까
세계의 물체 문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중력동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1950년대 말이니까 60년대 초에 대학원생 그 어느 그 젯 프로포션 JPL이요? JPL 맞아요. 네, 나사 거기에서 그 인턴을 하던 아마 대학원생 영화에도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는 소설 베이스라서. 네, 계산을 하다가 중력동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나사 과학자들은 근데 이거는 정말 엄밀함이 중요한데 이게 근데 전 참 카더라 썰인가요? 아니면 단언하실 수 있는 실제 건가요? 그 사람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아주 되게 자랑스럽게 그 자기가 했던 제안했다. 그거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주 개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컴퓨터를 쓰긴 했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썼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계산은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낸 애들이 태양계를 벗어나고 지금 그죠? 70년대니까 한 40년 지난 후에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고 이런 게 되게 지금 계산해도 만만치 않아요. 의외로. 옛날에는 그 계산하는 사실, 사람만 있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그 보이저가 그 태양계 거의 바깥에서 그 점 하나 찍어서 보낸 그 지구 사진. 예. 사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이 나오기 위해서 예, 페일 블루 프리 닷. 럴키짓으로 그랬어요. 페일 블루 닷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창백한 푸른 점. 네. 예. 그래서 되게 그 아저씨는 되게 멋있는 말을 막 네.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으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철학책인데 뭐지 무슨 우주과학 관련한 책인 것처럼 말한 식으로. 네, 그게 원래 이제 보이저를 쏠 때 그 계획이 없었는데 그 카메라가 원래 그 방향을 보면 안 되는 건데 그 정도 멀리 가서 지구를 한번 보자고 한 사람이 아마 칼 세이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우주선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 자세 제어하는데 연료를 쓰는 거거든요. 되게 그쵸. 그래서 큰 에너지 버젯을 쓰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어떻게 설득이 돼서 돌려서 지구를 찍었는데 이렇게 희뿌연데 파란 점이 하나가 찍혔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고, 근데 그래서 되게 멋있는 인류의 뭐 이런 거에. 근데 그거는 줌 최대로 땡긴 거죠. 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카메라 최고의 어떤...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았을까요? 별처럼 보였을 거예요. 니콘 뭐 이런 거 아니야? 니콘, 소니 뭐 이런 카메라?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보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 패널이 아니라 왜냐면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그 태양빛이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솔라 패널에 의지를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우주선에 그러니까 뉴클리어 리액션 핵융합 반응으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실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하기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폭발 위험이 있어서. 발사되다가 폭발되면은 되게 큰 재앙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니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원자력이나 원자핵공학 전공하는 사람. 그 몰라도 돼요, 사실은. 네. 이게 무슨 폭발한다는 것만 알아도. 서머 누클리어 뭐 어쩌고 얘기를 예. 하는데.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몰랐지? 왜냐면 솔라 패널로 하면은 명왕성까지 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게 이제 그 이유죠. 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마션에서도 그거 유사한 그게 나오죠.